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60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 임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수미입니다. 날이 너무 덥습니다. 네. 녹을 뻔했어요.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는지요? 잠은 너무 잘 잤는데 너무 설레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오늘 세 분과 점심 데이트 약속이 있었기에 세 분이 아니라 두 분이죠. 이 두 분과 점심 약속이 있었기에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요즘에 저녁에도 온도가 안 떨어져가지고 네,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좀 저는 잘 못 자는데 다음 주에는 그 낮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밖에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들 맞아요, 것 같고 맞아요. 요즘에는 돈이 없어서 택배를 많이 못 시키지만 가끔 시키면 이게 엘리베이터 땡땡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제가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도 약간 네. 들었어요. 왜냐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더워서 네. 그렇게 생각도 들고 해서 뭐 어떻게 음료수 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저도 한 다음 주에는 한번 택배 기사님들 위한 이런 거라도 밖에 내놔봐야겠어요. 비대면이니까 앞에다가 진짜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있대요. 네, 집 앞에 진짜 막 간식거리랑 네, 이런 네. 것들 다 앞에 두고 이제 마음껏 이렇게 가지고 가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거를 좀 우리의 그냥 작은 도움이고, 그다음에 지금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선별진료소에서 일하시는 네. 그런 간호사분들 방호복 입고 이 더운 날에 그렇죠. 바람 통하지 않는 그런 방호복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이걸 벗고 나면 온몸에 막 다 땀이 젖어 있대요. 네. 마스크까지 네. 쓰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다 같이 방역 협조해서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다음 주 40도가 넘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그 진료소가 야외에 있잖아요, 보통. 네. 실내에 있지 않고. 며칠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방역소에 있는 네. 분들의 그 폭염에 대한 대비 철저히 좀 하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네. 밖에 야외에 있으시니까 거기다 뭐 에어컨을 댈 수도 없고 맞아요. 방호복을 또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고 빨리 이 사태를 빨리 우리가 네네. 헤쳐나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하겠죠? 네, 어쨌든 위기 지나갈 겁니다. 네,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네. 네, EI 가겠습니다. 이슈 아닌 이슈. 제가 먼저 가지고 온 거는 그 지금 대학들이 원격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고 네. 수업료를 계속 똑같이 받고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최근에 동덕여대에서는 이제 등록금 반환 관련해서 대자보를 굉장히 많은 곳에 붙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시 등록금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지금 동덕여대 등록금 반환본부가 자기들 재학생한테 수업 환경에 만족하느냐라고 물어보니 66.8%가 불만족이라고 대답했고 이 중에서 또 90.6%가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대부분의 대학들도 마찬가지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죠.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들이 또 많은 아니거든요. 그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2020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42개 대학이랑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사립대는 학생 한 명당 100만 원, 국공립대는 1인당 50만 원 반환 요구했어요. 사실 많은 금액 아니잖아요. 학교 측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각 사립대학들은 특히 쌓여있는 적립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등록금 인상 시즌마다 문제가 되곤 하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도 같이 목소리를 높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초기에 있었을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인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대학 당국에서는 뭐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단순히 그 등록금이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설 이용료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이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적립이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그 등록금을 동결해서 여지가 없이 만든다는 거는 큰 문제입니다. 네. 등록금도 문제인데 이 학생들이 또 이렇게 대자보에 나와 있는 게 보면 인강의 그 질이 너무나도 떨어져서 솔직히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질이 떨어지고 교수들이 하는 그 인강이 너무 좀 약간 어설프게 그냥 막 틀어놓는 듯한 그런 걸 학생들이 보니까 그것도 너무 화가 나겠죠. 그리고 또 항상 제기되는 거지만 또 예체능계 쪽에서는 실습 네. 같은 것이 중요한데 모이지 않아서 별도로 또 개인적으로 돈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네.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또 고려도 전혀 없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어떤 그 재정적인 형편에 따라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또 학점의 차이도 나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어려움들이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전혀 네. 고려하지 않고 있네요. 대학 당국들은. 그리고 대학도 이제 그 강의실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그렇죠.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이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뭐 이런 에어컨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런 거는 있는 대로 또 이렇게 지출 줄어드는 건 자기들이 챙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조차 없는 거 맞아요. 너무 화가 네. 납니다. 학부뿐만이 아니라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거의 야간에 강의들이 네. 마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간에 모일 일이 없다고 치면 그 주간에 받는 등록금보다 사실 한 100만 원 정도는 더 야간에 네. 받는 수업 받는 분들이 더 아마 지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전혀 반환하지 않고 네네. 여지도 없고. 그건 예전부터 배려가 없었죠. 그 야간에 대한 것은. 네네. 그런데 그대로 뭐 등록금을 받고 네. 너무 그런 엘리트 집단의 그 약간 그런 건가요? 서울대 문제도 약간 그렇고 대학들이 뭔가 이렇게 학생들이 막 얘기하고 이게 사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돼도 아무렇지도 않게 꼼짝 안 하는 걸 보면은 그런 약간 그 집단의 그런 이기적인 것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쵸. 아무래도 사립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윤 추구를 안 할 수가 없고 그게 드러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원격 수업을 하게 됐는데 옆에서 이렇게 봐주고는 있지만 확실히 영상이다 보니까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유튜브 볼 때는 집중을 잘하는데 이런 수업 영상을 볼 때는 계속 집중을 못하고 딴짓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대책이 없는 게 아닌가. 우리가 작년 한 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올해까지 이런 식으로 대학이 자기들 네네. 배만 불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 등록금 안 깎아줄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는 없다면 이렇게 교수들이 온라인 강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평가 내리는 이런 것도 좀 약간 있어야 되지 아니, 않을까? 원래 평가는 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네. 이제 뭔가 페널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의미가 없겠죠, 아무래도. 참 이 문제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당국들이 학생들이 협상을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자리에 나와서 최소한 등록금을 받고 또 어느 정도의 재정이 운영이 됐고 이러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같이 네네. 보고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네. 예, 터무니없는 요구는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학생들을 왜 약자 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그러니까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학교 측에 같이 이렇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저는 대학생이 아니긴 하지만 너무 이게 불합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 이제 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그 학생이 너무 그 토로를 하더라고요. 알바도 알바비도 많이 떨어지고 예전에 하던 그 과외 같은 것도 없어져가지고 힘든데 학교는 등록금대로 내고 그렇다고 또 학교로 가는 거에 대한 그런 즐거움도 네네네. 없고 너무 일만 하고 등록금만 내는 것 같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그 계속 2030 얘기 듣는다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등록금 문제에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약간 히스토리가 이틀간의 히스토리가 있는데 우선은 그 울산의 어떤 D 고등학교의 학생 회장의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에 휴지를 목숨 걸고 비치하겠다. 이 학생 회장들 후보들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이런 공약을 내놨대요. 근데 저 학교 다닌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학교 화장실에 휴지가 배치 안 돼 있는 거죠. 학교 그 교실에 있는 그 휴지를 띄어가서 네. 그렇게 써라. 왜냐면 너무 막 장난치고 휴지를 많이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하니까 금방금방 떨어지고 해서 변기도 막히고 막 이래서 이제 배치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학생이 그런 공약을 정말 제가 목숨 걸고 막 그 방송에 PPT로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안 됐다 했는데 이걸 오마이뉴스에서 14일 날 올렸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데 다음날 아침에 라디오에도 막 그런 게 나와서 저도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오마이뉴스에 15일 날 그 다음날 바로 다시 뉴스가 났는데 그 울산 교육청에서 이 D 고등학교에다가 당장 휴지를 배치하라고 그렇게 올린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원래는 했었는데 이번 년도 2월 달까지 했었는데 약간 휴지가 약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근데 학생들이 잘 지킨다고 하니까 비치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행정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휴지를 배치 안 한 것 뿐인데 바로 이렇게 네. 뉴스가 나니까 오마이뉴스에 딱 뉴스가 나니까 교육청에서 딱 내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시정이 되는데 또 이 학교는 또 이제 운이 좋았던 거죠. 뉴스에서 달아줬으니. 근데 이 학교 화장실에 휴지를 배치하겠다 하는 이 공약이 다른 고등학교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던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휴지를 들고 다니진 않았죠. 그 화장실에 휴지가 기본적으로 있었으니까. 있는 거죠.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 D 고등학교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판에 무상 휴지도 안 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애들이 많이 쓰고 변기가 막히고 그런 게 이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나 봐요. 몇 번. 그러면 몇 번. 화장실 이용 교육을 해야죠. 거기다 이제 휴지를 이제 배치해 놓은 그 애들한테 이렇게 딱 교실 뒤에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잘 지키자. 휴지를 함부로 많이 쓰지 말고 그 휴지 변기에다 휴지 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중한 휴지를 받았으니 잘 지키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화가 돼야지만 꼭 네. 이렇게 되는지. 근데 하루 만에 됐다는 것도 참 놀랍고.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21세기인데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얘기. 근데 사실 화장실 이용하는 문화를 보면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소수 때문에 이렇게 다 아예 없애버린다는 네네네. 것도 그렇고 사실 저희 공중 화장실에 휴지통 없앤다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좀 약간 이해 안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휴지는 잘 변기에 내려가는데 다른 거를 버리고 막 이래서 막히고 그래서 화장실에 그 휴지통을 놨던 건데 그 휴지통을 없애고 나니까 또 잘 지키잖아요. 너무 깨끗하게. 그러니까 너무 우리 국민들이나 학생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뭐 고정적인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항상 어디 가는 데가 정해져 있는데 매주 어떻게 가다 보면은
화장실은 일단 들리잖아요. 근데 화장실에 항상 휴지가 떨어져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휴지가 없다가 아니라 교체를 바닥에 안 한. 아니요.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 바닥에. 그냥 주워서 쓰레기통이나 변기나 버리면 되잖아요. 도대체 그거 왜 놔두고 있는지 그 이용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는 걸까? 왜 화장실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왜 안 줍는 거야? 그냥 이런 식의 문화를 사실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사실 여자 화장실 가보면 그 뭐 휴지통이 있는 곳에는 진짜 그 생리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버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돌돌 말아서 이렇게 감싸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몇 펼쳐진 채로 버리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네. 생리대들이 많죠. 이거는 교육을 못 받은 거거든요. 생리대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그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고등학교 때 애들이 조금 이렇게 한다고 휴지를 아예 빼는 게 아니라 다 배치해 놓고 이것도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학교에다 이렇게 그렇죠. 휴지를 갖다 놓고 조금씩 쓰고 근데 너무 급한데 언제 그걸 뜯어가지고 갑니까? 그거 내가 얼마큼 쓸 줄 그치. 알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갑자기 또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학교 하라는 측에서도 이렇게 또 네. 뭐 배려라면 배려겠죠. 음. 그동안 안 했던 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학생들도 또 잘 네. 이용하고 해서 네. 많이 그랬으면 이슈를 좋겠네요. 뭔가 만들어야지만 이렇게 약간 말을 들으는 것도 참 그렇지만 그래도 바로 이렇게 시정을 해준 거에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 학생이 목숨 걸고 학생의 공약이 목숨 걸고 그렇죠. 휴지를 배치하겠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진짜. 화장실에 휴지 배치는 인권입니다. 맞아, 인권이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좀 다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비데를 설치하든가. 그건 좀 무리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휴지 없는 학교 없게 하자.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슈 갈게요. 네. 그 부동산 문제가 우리 정부 측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대단지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재건축할 때 2년 정도의 최소한의 거주를 해야 분양권을 준다. 이제 이런 법안을 마련을 했었는데 이게 야당 측의 그 반대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계속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그 좀 개정이 돼서 발의가 됐는데 그 정부 측에서 이제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해서 내놨던 이 정책 자체를 그냥 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뭐 어떤 그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있는 아파트에 굳이 그 소유주가 2년 정도 살지 않아도 그대로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이것을 개정하고 발의한 대표 의원이 바로 조응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 의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정부 측에서 이제 밀고 나가는 부동산 정책에 좀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조응천 의원이 그 대표적인 그런 아파트 재건축 관련된 음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남양주 쪽에서 거주는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 음마 아파트의 이제 소유권자인데 이 사람이 2년 거주 안 해도 되는 것을 발의를 했으면 자기가 이제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해 충돌이 아니겠는가. 네. 이해 충돌 방지법에 조금 위반이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귀가 막히는 게 사실 이 음아파트라는 경우는 재건축이 이 강남 쪽에 재건축이 약간 이게 계속 된다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여기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지만 여기 거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전세가 많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본인 딴 데서 살고 있는 사람 사실은 약간 그 투기성의 목적이 사실 있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우리 조응천 의원님이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반하는 행동을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전 이 뉴스 보고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음마 아파트 하면은 저는 그 옛날에 그 이은재 의원 약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의원이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거는 국회의원이 할 행동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조홍천 의원이 또 이렇게 이런 걸 했다니 발의까지 또 했다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 야당이 반대해서 이 법안이 빠진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어쩌면 이러한 같은 위치에서 이게 빠지기를 좀 원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왜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잘 먹히지 않았을까라는 네네. 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네.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 관련한 기사가 한 두세 건밖에는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그만큼 네. 그렇죠. 음아파트 이득이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이 얘기죠. 그렇죠. 음아파트를 이게 넘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홍천 의원이 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서 깐다 이런 것보다도 지켜줄 사람들이 많으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못 하는 거겠죠 아마. 네. 그리고 이제 조홍천 의원 자체는 본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지금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이해충돌에 관련된 법안이나 마찬가지인데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예전에 제가 대치동에 굉장히 유명한 수학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랑 같이 네네. 인터뷰를 해서 대필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은 이제 좀 약간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셨고 강남의 그런 교육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셨는데 그때 그분이 음아파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음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전세고 그 사람들은 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이쪽으로 무리해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뭐 이렇게 수업 받는 태도나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를 없앤 거는 굉장히 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네. 이 법이 통과가 되는 건 진짜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주택 부동산법에 완전히 반하는 그 법인데 그렇죠. 이거를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다는 게 그것도 자기가 여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히네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게 발의된 상태고 네네. 통과는 아직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는 네,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러한 것을 이제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이제 자기의 이익하고 그러니까요.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버젓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이거는 항의를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문자에도 문제 제기를 해도 하고 싶어요. 국회 차라리 솔직히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꼭 조홍천 의원이 약간 문제가 많았지만 사실 이런 의원들을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강남 3구의 부동산이 뛴 것도 교육에 대한 열이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크게 작용을 했는데 지금 그거를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 딱지거리도 엄청 횡횡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투기하고 이런 문제들이 더 심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평생 돈 조금 없고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강남에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은 꼭 강남에서 꼭 살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소외되는 그 맨날 2030 그리고 뭐 소외되는 약자를 도와준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음아파트를 이런 부동산 문제도 문제지만 조홍천 의원님 진짜 또 한 번 실망입니다. 정부가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조금 중단시키는 네. 그런 행위를 한 의원이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약간 네. 들은 적이 있어요. 뭔가 법을 발의하고 그럴 때 우리는 왜 180석으로 못해 가서 투표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도 우리가 투표했을 때 180석이 안 나올 거라는 거를 알기에 그거 이렇게 막 밀어붙이질 못한다고 속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약간 이런 의원들이 있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는 정말 투기를 부추기는 네. 행위고요.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실제 살지 않으면서 전세를 주면서 나는 또 다른 곳에서 살고 이렇게 다주택을 또
어떻게 조장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우리들이 항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셋값도 어마어마하네요. 5억 9천만 원이면. 요즘은 이 정도여도 전세 가격이 좀 낮다고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사실 더 높을 것 저렴하다고. 같아요. 네. 네.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공시지가 실거래. 말고 네, 실거래인가? 공시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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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집이 없어서 네, 몰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항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회의원들 전화번호 많이 공개돼 있으니까 문자행동. 네, 문자행동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곽동수 선생님이 문자행동 하시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슈 아닌 이슈였습니다. 이메일 가겠습니다. 작은 생각님이 보내주셨고요. 하루는 홍길동이 그 아버지인 홍판서 앞에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왜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합니까? 잠시 생각하던 홍판서가 말했습니다.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 홍판서는 화가 나서 칼을 뽑아들고 홍길동을 두 쪽을 냈습니다. 두 조각이 난 홍길동이 다시 외쳤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다시 칼을 휘두르는 홍판서. 그렇게 홍길동은 무수하게 많은 작은 홍길동으로 변해서 외쳤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홍판서가 마당새를 불렀습니다. 마당새야, 이놈들을 싹싹 쓸어서 갖다 버려라. 마당새가 무수하게 많은 작은 홍길동을 쓸어다가 전으로 붙인 게 홍길동 전입니다. 누가 이 얘기를 믿겠습니까? 그냥 픽 하고 코웃음이나 쳐주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시발로 무새끼. 조선일보 자회사인 IT조선의 칼럼에 나온 말입니다. 칼럼을 쓴 사람은 이 말이 중국의 고사성어라고 소개합니다. 자세한 유래는 포털에 많이 나오니 굳이 소개하지 않겠다며 정말 이 말을 고사성어라고 굳게 믿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까? 굳이 취재를 하지 않아도 글쓴이 말대로 포털에 검색 한 번만 해보면 이 말이 그냥 농담이라는 것 정도는 초딩도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조선일보의 자회사에서 칼럼이라는 걸 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걸 진실이라 믿고 칼럼에 인용을 한다고요? 또 있습니다. 7월 10일자 조선일보에는 김은덕 주말뉴스 부장이라는 사람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줄리면 어떻고 캔디면 어때서입니다. 김은덕 씨는 누군지 모를 70대 여인이라는 분의 이름을 빌어 영부인은 성녀로만 뽑는 법이라도 있냐며 김건희의 줄리 논란을 옹호합니다. 말은 맞는 말입니다. 줄리면 어떻고 캔디면 또 어떻습니까? 김은덕 말대로 김건희가 줄리라고 한들 그게 영부인이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김윤덕이 이 칼럼을 쓴 목적을 쉽게 달성하게 해주는 거겠죠. 그러나 김건희는 이미 두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또 다른 것들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부정 협찬, 논문 표절 등이 그 의심스러운 부분들입니다. 또 이미 김건희의 모친 윤석열의 장모인 최모 씨는 23억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모 씨가 23억을 편취하는데 김건희와 윤석열은 거기에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그러나 김윤덕의 칼럼에서는 이런 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김건희가 줄리이던 아니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아니지만 이데일리에서는 지난 7월 9일 박원순 시장의 일주기에 때맞춰 김재련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재련은 인터뷰에서 자칭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의 전화통화를 소개합니다. 수면제를 먹어야 한다느니 하는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그 여성은 온몸에 피멍이 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정말 김재련은 그 여성과 통화를 하긴 했을까요? 또 통화를 했다면 정말 위와 같은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것도 사실 확인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김재련의 말만 듣고 쓴 칼럼입니다. 위에 언급한 홍길동 전하고 이것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기사입니까? 이런 것들을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는 김부선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선거철이라고 또 메뚜기 마냥 튀어나온 김부선.
김부선이 뭐 한마디만 했다 하면 적폐 쓰레기들이 불이 나게 기사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쓰레기 기사가 최근 10일 동안 64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누구를 노리고 이 짓을 하는 걸까요? 그동안의 거짓말로 김부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이미 충분하게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양입니다. 경선의 대선 준비에 바쁘신 거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쓰레기들 그냥 놔둘 겁니까? 이 쓰레기들 안 치우고 대선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 3배, 5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로 충분할까요? 국민은 여전히 제대로 언론 적폐들을 치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선을 위해서라도 꼭 언론개혁 해주시길. 네. 작은 생각님은 누군가의 캠프에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이 사회를 이 정치 세계를 너무 빠삭하게 잘 내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매일 볼 때마다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번 메일은 정말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언론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선을 치르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보궐선거 때 봤잖아요. 그 온갖 여론조사와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런 언론 보도에 따라서 우리 그 민주당 후보들의 뭐 정책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의혹들 그 수많은 박형준 시장과 오세훈 시장의 의혹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하는 곳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렀을 때 과연 공정한 경쟁이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죠. 근데 참 이것도 약간 좀 간 얘기인데 아주 예전에 예전에 미투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막 여성 인권 한다면서 이제 막 사회 여기저기서 미투 나오고 연극계에서 막 미투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김어준 총수가 뉴스공장에서 한번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미투가 지금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게 아마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하고 그때부터 터진 게 정봉주 의원 누구 이재명 의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드러났지만 정말 야비하게 어떻게 자꾸만 이런 식으로 그 미투를 가지고 이용을 해먹는지 제일 야비한 행동 아닙니까? 그 여성 문제로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여기 시사를 많이 알고 정치를 조금 보기 때문에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아까 명숙님도 얘기하셨듯이 정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또 설명하기도 본인은 얼마나 또 구질구질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오해만 더 쌓아가고 언론에서는 그것도 자꾸 이 김부선 지금 이거 밀어주듯이 계속 밀어주고 이게 좀 뭔가 이게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치가 계속 썩어가는 것 같아서 진짜 홍길동 전이 돼버릴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사람을 진짜 홍길동 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계속 패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참.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이제 네. 국회에 합류하고 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언론 개혁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개혁법에서 뭐 징벌하는 것도 뭐 3배, 5배 사실 여기 지적을 하셨지만 그 정도 가지고 개혁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나왔던 이제 최강욱 의원의 그런 어떤 의견대로 그 법안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많은 분들의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 조선일보 저도 깜짝 놀게 그 지명 그 시발놈의 새끼? 네. 시발노 노무의 새끼 그걸 고사성어라면서 그거를 딱 타이틀로 걸어놓은 거 보고 전 내가 이거 무슨 일보를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근데 웬간한 사람 아는 게 이게 고사성어가 아니라 그 유튜브 어디선가 막 떠돌던 얘기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조선일보의 그 기자라는 사람이 이런 자기도 알면서 올렸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니겠죠. 어떻게 그런 거를 이 언론개혁을 이런 걸 보면서도 언론개혁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야당 의원들도 아까 제가 그 미투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이 언론이 예전에 그 박근혜 최순실을 TV조선에서 막 터뜨리고 난리를 쳤듯이 당신들도 발목을 잡는 게 될 거니까 이거 같이 이뤄내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론들이 이런 보도들을 쏟아내는 게 지금까지 뭐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그다음에 뭐 손해배상 금액이 나오더라도 그 금액이 너무 미비하고 너무 미비하고. 작으니까 뭐 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굉장히 많은데 갚아야 되는 돈은 소액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냥 일단 조회수만 땡기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인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모욕 주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언론이 그 맡은 바 책임과 그다음에 소명을 다 하도록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갖춰져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하게끔 자정작용하게끔 만들어야겠습니다. 언론개혁 진짜 꼭 그 합시다. 언론 개혁의 제일 그거는 그 사주가 그 보도나 이런 거를 이렇게 딱 그런 법으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그거는 너무 힘들겠죠. 사실 징벌적 이것도 하기 힘든데. 뭐 사실 편집권은 보장이 되도록 다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자가 이제 눈치를 보면서 네.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그 막 건설사나 이런 사주들이 언론사를 아예 못 갖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약간 자유의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심하니까 그게. 네. 하지만 그런 재벌적인 사주가 아닌 그런 언론들조차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몇몇 주시해야 언론이 합니다.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작은 생각님 이메일 감사드립니다. 네. 댓글 갈게요. 태임 김님, 이지사님 기본소득 시리즈 후퇴적인 발언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가 싶고 정체성이 흔들리나 싶기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새날 패널님들 생각대로 본선을 위한 포커페이스였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김지연님, 이재명, 추미애 아니면 누가 민주당 찍어? 착각도 자유지.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이니까 투표하는 것임. 윈윈 라이프님, 이낙연이 총리와 당대표로 남긴 기억나는 유일한 어록, 이명박근혜 사면 건의, 해줄 리도 없는 뻔한 수작을 했다는 점, 저도 그 말을 듣고 뻥 하고 믿었던 이낙연을 뒤로 돌렸습니다. 그렇다고 이재명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이낙연은 기억에 남는 게 없고 이재명은 자신이 공약한 것에 90% 가까이 실천하더군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더 대통령 후보에 적합한지요? 네, 유은 김교중님. 이재명이 가정 형편으로 이른 나이에 일하다 얻은 장애 때문에 군대 못 간 것을 씹는 게 제정신인가. 낙연이 진짜 견자로구나. 박정원님, 이재명 공격하듯이 검찰 공격 좀 하지 그랬슈. 검찰 언론에 대해서는 입 꾹 다물고 있더니 경쟁 후보에 대해서는 공격 겁나 잘하네. 이종숙님,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정부인데 감히 이낙연 같은 자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뻘짓을 합니까? 전무후무할 지금의 정부는 촛불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현 정부에 감히 숟가락을 얹으려는 이 자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인지 참으로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때를 봐서 그의 가면을 확실하게 까주시길 푸나님과 패널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정중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열사병 주의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항상 새날을 사랑하는 구독자가. 바람소리님, 이낙엽은 민주세력이 아니다. 그의 지난 행적이 말해준다. 총리 시절 내내, 당대표 시절 내내 개혁을 이뤄내지 않았고 오히려 개혁을 추진하며 온몸을 희생시킨 조국 장관을 비난하고 추미애 장관을 비난했다. 나는 절대적인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이낙엽이는 절대로 반대한다. 그는 적폐의 일부다. MP 존님, 가장 쉬운 방법, 조중동이 반대하는 후보 찍으면 정답. 배따오님, 민주당 네거티브만 한 후보는 비전 없음. 정책으로 승부하시오. 그리고 끝까지 남은 후보를 다 같이 원팀이 되어서 도와주는 후보들이 되시오. 창백한 푸른 점님, 새날은 민주당 후보 6인에 대하여 엄중 중립을 지키세요. 경선 종료 후 대표 주자가 뽑히면 그때 총력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현재 후보자 6인은 누구라도 민주당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입견,
본선 경쟁력, 수박 모두 때려치우세요. 누가 대표로 뽑히던 본선 경쟁력은 똑같습니다. 아니다 싶은 후보는 지금 가열차게 검증하시어 낙마시키세요. 자신 없으면 중립, 또 중립입니다. 네. 창백한 푸른점님이 엄중 중립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중립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네. 이 댓글 가져왔는데 막 누구 응원하고 누구 막 이렇게 저희 패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띡 하고 이 글이 있어서 저도 나도 너무 우리 후보들을 다 이제 응원하고 누가 뽑히든 이제 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 엄중 중립이 여기 왜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렇게 해야겠죠? 이분 말대로 저희가 좀 약간 중립 지키면서 하는 것도 맞지만 다음 얘기는 임지님이 하실 거예요. 푸나님이 그 새날의 성격을 규정하셨잖아요. 진영 방송이라고. 그러면 어떤 민주당의 가치, 그다음에 진보의 가치에 맞는 그런 분을 응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의 가치에 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게 마땅한 네. 거죠. 그 사람을 떨어뜨리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태도가 잘못돼 있다. 민주당스럽게 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쓴소리를 하는 거고 이게 그 사람 귀에까지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게 옳다고 생각이 되면 뭐 정책을 바꾸던지 입장을 선회하겠죠. 뭐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근데 이렇게 쓴소리 하는 것도 좀 들어달라는 것도 사실 있는 거죠. 너무 자기를 지지하는 그쪽만 보지 말고 네. 여기서 쓴소리하고 또 저기서 쓴소리 하는 것도 듣고 그렇게 후보들이 해야지 잘 될 네. 것 같아요. 누가 이제, 대표로 뽑히던 본선 경쟁력 똑같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이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후보자들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보여왔던 활동들의 어떤 결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셨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또 민주당의 후보들을 지지하는 거고 결선으로 가기 전까지의 이런 경쟁에서 판단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제 누군가가 한 사람이 결정이 되면 그때는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네, 또 뭉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히 이렇게 딱 중립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네, 저희 보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하고 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 경선을 치르는 것 자체가 정말 경쟁력 있고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다 똑같으면 경선 뭐하러 합니까? 할 말하고 응원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우리가 너무 여기에 막 이렇게 치우쳐서 이러지 말고 약간 즐기는 마음으로 경선을 지켜보고 응원을 해야지 누가 누구를 뭐 응원하고 누가 누구를 응원 안 한다고 해서 너무 막 또 감정을 실어서 왜 니네들 중립을 안 지켜 이런 식으로 또 감정을 실으면 네. 이 경선을 즐길 수가 없게 되실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지 말고 각 정책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정책에 대해서 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안 보여줬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좀 약간은 화가 나는 댓글이라서 네, 얘기를 드렸고 계속하겠습니다. 네, 김우우웅님. 진보가 제대로 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여 전 이인재가 1등하던 민주당이었죠. 진보인 척 호남 표심으로 호의호식하는 인간들 여전히 많습니다. 너무 숨기지 말고 치열하게 비판하고 싸웠으면 합니다. 우리는 바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혼탁해지더라도 이재명, 추미애 후보 정면 돌파하면 좋겠습니다. 이은주님. 그래서 열린민주당도 지지합니다. 민주당 부족하면 열린민주당이 하는 거죠. 그래야 민주당도 반성하는 계기가 되겠죠. 서로 힘내서 하는 거예요. 벨라시치아오님. 전국민 재난지원금 입장 차이. 찬성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반대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남김주경님. 서결씨 뭘 알아야 면장이라도 할 거 아니야. 가짜 모범생, 가짜 강직함. 자기 편만 선택적 정의로 감싸주는 편협함과 고집. 장모는 잘라냈고 당신 처도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자를 건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두고 보면 알겠지. 궁금하구만. 현무오님.
대한민국 검찰을 장모의 개로 부리는 자가 하찮은 국민 따위야. 동쪽 안간담마님, 하루 이틀인가요? 조국 일가의 유리한 증거는 싹 무시하고 최성애 같은 인간의 노골적 거짓 증거는 모두 인정해서 뭐 어떻게든 조국 일가를 죽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개수작인데요. 뭐 생사람을 죽을 죄인을 만들려니 별의별 억지 춘향이 다 동원되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검찰놈들이 정치 기득권과 들러붙어 생사람을 죽을 죄인 만들고 죽을 죄인들은 생사람 만들어주며 황제놀이 해왔는지 새삼 느끼고 있네요. 김인덕님, 욕 나온다. 학위를 못 알아보는 검사들이 조민양 아니라는 건 어찌한데요?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게 법 집행의 권리라고 평범한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어거지, 우격 다짐이 어디 있답니까? 한 대로 받으리라. 저주 아니고 친절한 안내. 최특검님, 고형곤 등 공판 검세들을 방치하는 박 장관은 유명무실한 인사 발령의 반복으로 할 일 다 한 것인가? 법령 등을 고쳐서라도 지난 2년간 혈세를 뿌리며 합법적 망나니 짓을 즐기는 놈들을 처단해야 하는데 안 하고 수수방관하니 증거가 탄핵된 2심에서도 7년을 구형하는 악행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문덕우님, 정확한 글이었습니다. 마녀사냥이 두려워 침묵을 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했죠. 자신에게 떳떳해지고 싶다는 유시민 선생님 말이 생각나는 말입니다. 강현주님, 댓글도 달 수밖에 없네. 이동훈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여권의 누구라고? 부여권 머시기 아니더냐? 윤아마릴리스님, 정치 공작이라며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고 난리친 인사도 교도소에 있음. 네, 검찰의 이야기는 역시 매주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꼬꼬무만 보더라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 이야기. 네, SBS에서 하는 예능인데 기존에 한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방식인데 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취재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뭐 그 사건의 당사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이런 문제들도 다 보여주고 그거를 보면은 검찰들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네 어떤 타겟을 정하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나오게끔 만드는 또는 조작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혹시나 아직도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꼬꼬무는 유튜브로도 그 볼 수 있어서 네. 저도 그래서 많이 봤는데 이제 예전에는 못했던 그 검찰들이나 아니면은 그 정치권 내에서 일어났던 그게 사실은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우리가 어떤 무슨 서스펜스 그런 소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지금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그 윤석열 후보라고 할게요. 후보가 나와서 이제 검찰에서 튀어나왔잖아요. 튀어나오고 나니까 이제 이 넘버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공작을 뭔가 걸려는 듯한 그런 그 뉘앙스나 이런 행동들이 이제는 안 속죠, 우리가. 또 이동훈 안 속는다. 말 밝혀라, 누군지.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다지 이제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과거 사건들을 보시면서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 또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주변인들이 있으면 꼬꼬무 한번 보라고 얘기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꼬꼬무 보면 저 검찰 얘기 그런 얘기 보면 진짜 우는 것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생각해도 막 너무 억울한 게 많아서 또 꼭 봐주세요. 네. 변영애님,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임금은 가맹비의 분배율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또 임대료의 부분도 최저임금에 비해 큽니다. 제발 약자들의 정책에 힘써주시고 강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강경남님, 난 지난번 지원금 안 받았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받는 뜻이 없는 분은 포기하여 그냥 국고에 남게 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지급 절차가 매우 간편합니다. 이 지급 절차가 복잡할수록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빨리 간편하게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고 안 받을 사람은 포기할 수 있게 합니다. 선별 지급은 말만 좋고 선별 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온유님, 근데 만약에 승자 독식 혹은 승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대중을 비판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 보면 약자에 대한 혐오가 지나치게 팽배해 있습니다. 승자는 존경받고 존중해주면서 패자와 약자에게는 눈을 흘기고 외면하죠. 이런 이른바 속물주의가 한국 사회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비판함과 함께 교육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단순히 교육 말고 그런 약자를 감싸고 승자와 패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라는 세계관에 대한 교육 말입니다. 댓글을 쓰면서도 아직 한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되어가기 위해서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에휴. 네, 김민주님, 현학. 영어를 즐겨 쓰는 것도 관종의 일종 같아요. 나 좀 배웠어. 뭐라도 내세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심리.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 잘 모르는데 아주 흔한 영어도요. 그렇다면 장사를 하려면 친절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작성해야 하는데 영어를 쓰면 물건의 품질을 높게 어필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영어로 알아보기 어렵게 이름이며 가격이며 제품 설명을 해놓고 물건 파는 걸 고집하더라고요. JH님, 가명 경로 불명이 50%라니 오세훈 한 건 했네. 역학조사팀을 해체시키다니. 진마이클님, 오세훈이를 서울시장으로 뽑았으니 잘 될 턱이 있나. 네. 영어 쓰는 문제는 관종이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공부했다라는 거를 조금 어필하고 싶어서. 그것도 그렇고 내가 없는 부분을 그런 걸로 채우려는 그런 심리도 있지 않을까요? 누가 영어 쓰면 있어 보인다. 누가 이런 약간 거. 나 너무 배운 게 없고 그랬는데 네. 논문 같은 거 막 표절하고 그래서 박사학위로 그거를 떼우려는 듯한 그런 심리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자주 쓰는 사람들 보면 너무 잘해서 쓸 수도 있는데 딱 티가 좀 나잖아요. 네. 사실 정말 뭔가에 대해서 깨우친 사람들은 쉬운 언어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자꾸 이야기하고 너 못 알아들었어? 이것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중권이 레거시 미디어라는 말을 하면서 저 레고시 미디어 진중권 그때 처음 들었어요. 네. 네. 진중권이 그것도 토론회에 나온 방청객한테 한 말 아닌가요? 맞아요. 네. 언론에 대한 문제점을 막 얘기했는데, 레거시 미디어도 모르면서 약간 이런 투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뭔가 용어를 써가면서 나는 달라라는 거를 뽐내고 싶어 하죠. 뭔가 물어보는데 그 물어본 질문보다 더 어렵게 설명하는 그런 네네. 그 사람이 약간 그러고 유시민 교수님 작가님이 그런 걸 너무 잘하시잖아요. 뭔가 아니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여태 몰랐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네네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게 진정한 지성인인 것 같아. 맞습니다. 계속 갈게요. 신하브로님, 정부 부처 중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부처가 여가부이다. 그동안 세금만 처묵처묵하면서 남녀 갈등 촉발 외에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는가. 출산율 저하를 해결한다고 세금 받아 쓰면서 해결을 하지도 못했고 쓸데없는 규제로 4차 산업인 게임 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한 게 여가부이다. 이제 그만 쓸데없는 부처는 없애고 그 돈으로 실질적인 자주 국방에 투자하자. JNDD 루이스님, 요즘 이대남 사이에서 여가부 폐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가부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폐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헛발질하고 의미 없는 정책 만들어내면 언젠가 여가부 폐지에 한 표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권윤영님, 저는 스스로 잘 생각해보면 페미니스트이긴 한 것 같아요. 요새 남염하는 페미들은
페미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는 82년생 김지영에 많은 공감을 하는 30대 워킹맘이에요. 패널들이 남성들이라서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족이나 인권 문제로만 다루기에는 젠더 관점으로 풀어야 할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당해온 성추행, 희롱, 대학가 인턴 시설 웃으며 농담으로 넘기던 무개념 언행들, 물론 모든 걸 과민하게 과해 피해 구도로 삼는 것도 문제지만 성폭력이나 남성적 군대 문화가 만연한 건 엄연한 팩트니까요. 당연히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젠더에 따라 느끼는 안정감이 확 다른 건 소통이 더 필요한 문제인 듯 합니다. 오랜 일배식의 여연 문화, 최근 더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 때문에 20대 여성들 일부가 매우 공격적으로 미러링이라며 남자들을 조롱하는 건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남혐으로는 여연 문화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도 페미라는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가부 유지하되 여가부의 모든 활동이나 기조를 옹호하지는 않기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과도한 젠더적 해석으로 피해의식을 부추기지 않게 남성, 여성, 다양한 정책 참여와 집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이번 주에 여가부 관련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왔는데, 남녀 평등, 남녀 차별을 느끼는 거는 세대마다 굉장히 다르고, 그다음에 계층별로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계층에서는 남녀 차별이 있다고 느끼고, 어떤 계층에서는 오히려 남자가 역차별 당한다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그냥 남녀는 달라, 남자가 역차별 받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여가부가 지금 여성 가족부인데 가족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너무 여성, 특히 성피해, 성폭행 피해 뭐 이런 거에만 너무 갇혀 있고, 오히려 구시대적인 유물들을 좀 많이 고수하는 그런 맞아요. 측면이 있어서, 사실 조금 이름을 바꾼다라는 게 그 어떤 부처의 어떤 상징이나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양성평등부라거나 이런 것들 제안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는 봐요. 지금 너무 여성 문제에 몰두하고 있어서 이 민주 진영에 있는 분들도 여가부 폐지하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사실 여성, 남성 문제가 딱 공등하게 이렇게 되는 게 평등이 아니거든요. 서로 물론 다른 점이 당연히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거를 너무 똑같이 맞추려고 모르는 그 예전에 그 살던 사람들이나 뭐 저 시대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들도 이거를 꼭 맞춰야 되는 게 꼭 평등인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자꾸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여가부 같은 것도 계속 이렇게 약간 뻘짓 아닌 뻘짓도 약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아예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이거를 한 번에 싹 바꾸려고 하기는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사람들의 어떤 출세 지향적인 거, 네. 그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성, 여성 뭐 평등 이런 게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인 어떤 남성의 자리에 그냥 여성이 들어가서 그걸 그대로 누리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자리가 목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불신을 낳게 되었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없앤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정말 여성의 좀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지, 또 여성 가족부잖아요. 그 외에 네. 또 다른 일들도 많이 할 줄로 믿고 있으니까 이제 논의를 많이 해서 조금 균형 있는 그런 또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그랬으면 네네네.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가부가 욕먹는 게 레디컬 페미니즘의 요구나 주장을 너무 그대로 수용한 측면이 네네. 있어요. 그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반감을 사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치하게 또 그 이대남이나 아니면 저기 이준석 그 사람들은 그럼 여자도 군대 가, 이렇게 유치하게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이거 네. 말이 안 되는, 서로 말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되고, 네. 그 아까 전에 82년생 김지영 책을 읽었던
저희 세대는 그거를 이해하는데 몇 년만 더 늦게 태어나신 분들은 아예 이해를 못하고 이런 것처럼 네네. 정말 논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맞춰가야죠, 서로. 그리고 인정을 해야죠, 먼저. 피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댓글은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요. 오직 공감분 사연입니다. 제가 제 돈 주고 뭘 사거나 하려고 하면 꼭 무조건 남자친구가 금액부터 물어봅니다. 돈 경제관념이 완전 다르긴 해서 남친은 돈을 절약하고 아끼고 가성비 있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과소비는 아니지만 적당히 쓰는 편이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쓰고 하자는 주관이라서 주관입니다. 제가 뭐 하러 갔다 하면 얼마야? 미용실에 머리하러 간다 하면 얼마야? 뭐 샀다고 하면 얼마야? 예전엔 자기 기준에 비싸면 그렇게 비싸냐면서 자기는 그렇게 주고 못한다느니 그런 말들을 늘어놓아서 이제는 저런 말하기 전에 못하게 제가 선에 긋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서 스트레스 받고 눈치 보이고 짜증납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자 형제가 없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 형제도 있거나 뭐 다 여자 친구들도 많은데 그 여자들이 뭐에 얼마를 드리고 이러는 거가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 여자친구니까 물어보고 몰라서 물어봤는데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래고 약간 그런 남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이렇게 정확한 가격을 안 얘기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남자들은 뭔가 미용실 가고 이런 거 여자인 저도 미용실 가는 거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하니까 너무 진짜 몰라서 좋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 뭔가 누군가 머리를 하고 오거나 하면 예쁘다 어디서 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하면 얼마나 들어? 꼭 이런 걸 물어봐요. 남자친구 아니어도. 그럼 나쁜 그런 애다.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남친이 돈을 절약하고 아끼고 가성비 있는 걸 좋아한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좀 성향이 다른 이런 거죠, 분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이렇게 따지고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쓰신 분도 선을 이제 긋는다고 선을 했는데 그어요. 예, 그거는 좀 필요한 것 너무 같아요. 정확하게 네. 뭐 가격을 얘기 안 하셔도 그냥 되고. 보태줄 거 아니면 먹지 마.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뻐? 안 예뻐? 예쁨 됐어? 그리고 아, 네. 그렇게 좀 강하게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런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면 한두 번 물어보고 말았어야죠. 말아요. 네.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피곤한 스타일일 수 있어요. 네. 계속 성 긋고 음. 이렇게 유지하시고 만약에 계속 물어보고 스트레스 받는다 헤어지면 되죠. 네. 세상에 남자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 맞아요.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럴 필요가 없겠죠. 네, 오늘 한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네, 좀 집안에서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